네, 미래엔 문학 내신 대비 수업 시작합니다. 자, 미래엔 문학 같은 경우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1단원 전체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선 1단원 전체 진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학교 진도에 따라서 다음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이 강의는 첫 번째 작품 배를 밀며 본문 해석과 학습활동 분석이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강의하고 있는 이 교재는 미래엔 자습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평가 문제집과 교과서를 모두 활용해야 지문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평가 문제집에는 학습활동이 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학습활동을 보려면 교과서 본문을 가지고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단원 딱 들어가면 단원을 열 때 이 대단원의 제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개념 설명이 조금 나올 거예요. 첫 번째 단원은 문학의 기능과 원리라는 제목이고 문학의 본질과 문학의 내용과 형식이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이 단원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않더라도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하는 방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문학의 본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고 한번 정리를 하시고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여기 문학의 기능이 될 텐데요. 자, 문학의 기능은 정서적, 미적, 인식적, 윤리적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분류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정서적, 미적 기능은 문학을 통해서 느끼는 아름다움과 문학을 통해서 느끼는 흥미 이런 것들은 정서적, 미적 기능에 해당하고 인식적 기능은 문학을 통해서 새로 알게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윤리적 기능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산문 문학에서 인물의 행동에 대해 독자들이 판단하는 것, 또 이입해 보는 것들과 관련이 있고요. 정서적 미적 기능은 시의 형식과 운율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체로 정서적 미적 기능은 시, 윤리적 기능은 소설 또는 수필과 관련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인식적 기능은 새로 알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시에도 해당하고 소설이나 수필에도 해당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산문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단원의 배를 매며 성난풀립 두 작품이 나오는데 배를 매며 자, 이 친구는 현대시예요. 그래서 문학의 정서적 미적 기능과 관련이 있고 성난풀립이라는 수필은요 인식적 기능과 윤리적 기능과 관련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를 매면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 사랑에 관한 것들을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서 사랑의 본질을 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난풀립 같은 경우는 어떤 경험을 통해 인간 중심적 시각을 성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제를 보면 기능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아요. 자, 자습서에는 작품 설명이 조금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강조하면서 읽는 부분들이 여러분 교재에 없다면 간략하게 필기하면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작품 소개에 예상치 못한 순간의 사랑의 시작, 그 다음에 사랑이 커가는 과정을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 사랑의 본질에 대해 노래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이 하나하나 전부 선지로 구성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작가는 추상적인 개념인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라는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형상화했다. 이런 것들 선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에 그러니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감정에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언어 표현으로 정서적으로나 미적으로 감동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정서적, 미적 기능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작품 개관의 설명은 본문을 학습하고 와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로 들어갔더니 제목이 배를 매며
그러니까 이거는 시적 상황에 해당하는 제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화자는 지금 배를 메고 있어요.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자, 화자가 나라고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고요.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이라는 표현은 갑자기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밧줄이 날아와서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가 배를 맨다라고 현재형 시제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배는 사랑을 뜻하고 밧줄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을 뜻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자, 사랑하는 대상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다가옵니다. 사랑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현재의 어미와 관련이 있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놓고 앉았다가 그러니까 특별한 일도 없이 그냥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비유가 되겠죠. 밧줄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이라고 표현했었고 여기에 뭐뭐 하는 것 이거는 명사형 종결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우연히 시작된다. 그 다음에 갑자기 시작된다. 라는 게 화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피할 수 없이, 운명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배를 메게 되는 것. 그러니까 사랑은 운명적인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있는 배. 사랑하는 대상이고요. 명사형 종결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떠 있는데 배만 있는 게 아니라 구름도 있고 빛도 있고 또 시간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하나의 세계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라는 게 사랑에 대한 인식입니다. 배를 메면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메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역시 명사형 종결이고요. 그런 것이라는 건 배뿐만 아니라 함께 다가오는 그의 여러 환경까지도 내가 함께 하게 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빛 가운데, 자, 찬란하게 빛나는 사랑 한가운데에 사랑하는 대상이 울렁이며 온종일 떠 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을 형상화했다. 자,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울렁이다라는 표현은 배가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나의 설레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시를요. 사랑을 형상화한 방법에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배를 메는 구체적인 일로 표현했다 라고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이 과정에서 유추의 방법을 쓰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추는 유비, 추리라고 해서 비유적인 표현과 같은 의미인데요. 비유를 통해서 추리하다, 관계의 유사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과 배를 메는 일은 그 관계가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유추의 방식으로 전개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자의 정서 표현과 어조는 사색적이고 담담하다. 사색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또는 현상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서 깨달음을 드러내는 것. 그 다음에 담담하다라는 건 사랑의 설레임이나 또는 기쁨을 과장되지 않게 감정을 절제하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감정 절제가 어디서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뭐뭐 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어떠한 현상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유적 표현을 통해 감정을 절제하고 정서의 직접적 표현이 없다는 것.
이걸 통해서 담담한 어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를 본다면 배는 사랑하게 될 대상, 밧줄은 인연, 부둣가는 사랑을 시작하는 공간, 구름과 빛과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을 둘러싼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뛰어가 밧줄을 잡는다. 반가운 마음, 함께 메어진다는 걸 처음 알았다. 사랑에 대한 깨달음, 울렁이며 떠 있었다. 운명적 사랑에 대한 설렘이라고 해석합니다. 유추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관계의 유사성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한다 또는 시를 전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맨 위에 도표로 가서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자유로운 형식과 정서를 담아 쓴 시, 그러니까 정서가 듬뿍 담겨 있고 깊은 생각을 통해 성찰,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주제는 사랑의 과정과 본질에 대한 깨달음, 그 다음에 유추, 상징적 의미, 사랑을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서 표현했다.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했다. 자, 그러면 배를 매며 라는 단어 내에 엮여 있는 다른 작품 또 학습 활동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앞에서 한 번씩 전부 언급했던 내용들인데요. 자, 기억해서 쓸 수 있게끔 잘 봐두시고 자, 이 부분을 눈여겨봅시다. 정서적, 미적 기능을 생각하면서 리듬감이 느껴지는 부분, 그러니까 반복되는 부분들,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뱉는다, 닫는다, 현재 영어미, 받는 것, 되는 것, 메어진다는 것, 이런 식의 반복, 그 다음에 시, 구 자체가 반복되는 것, 어휘를 반복하거나 또는 동일하게 해서 리듬감이 느껴진다 라고 얘기하고, 사랑은 뭐뭐 하는 것, 통사 구조를 반복했다. 정리하면 시어나 또는 시구 또는 통사 구조를 반복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유 관계를 통해서 정서적 미적 기능을 본다면 밧줄이 갑자기 날아온다, 사랑이 갑자기 시작되는 것, 밧줄로 배를 매는 것, 사랑을 받아들이는 행위, 배를 매면 함께 메어지는 것, 서로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이 자습서에서는요, 구름과 빛의 의미를 기쁨과 꿈, 그래서 구름을 꿈, 빛은 기쁨,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는 것도 한번 봐주세요. 그럼 결론적으로 정서적 미적 감동의 이유는 비유와 리듬을 통한 형상화가 됩니다. 다른 작품의 일부를 한번 볼 텐데요. 백석의 백화라는 시입니다. 산골집은 대들보도 기둥도 문살도 자작나무다. 자, 자작나무로 대들보와 기둥과 문살을 만들었다는 거겠죠. 또 밤이면 여우가 오는 산도 자작나무다. 산에 자작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다는 거겠죠. 메밀국수를 삶는 장작도 자작나무다. 삶의 일부, 생활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도 자작나무죠. 감로같이 단샘이 솟는 박우물도 자작나무다. 자, 마찬가지로 생활을 함께하는 것들의 일부가 또 자작나무입니다. 자, 이 자작나무라고 하는 요 소재가 백화의 제목과 관련이 있는데요. 백화는 우리말로 옮기면 흰 자작나무라는 뜻이 있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속의 모습과 순수한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시로 해석을 합니다. 역시 자유시, 서정시, 그 다음에 향토적인 시어들이 많이 보이고요. 자연 친화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청각적 심상을 두드러지게 나타낸 것도 특징이 되고요. 본문에 나와 있는 시에서도 털썩이라고 하는 음성상징어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아름다움은 시행의 끝에
특정 시구를 반복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다양한 심상. 자, 여우가 우는 청각. 그 다음에 메밀국수를 삶는다 미각. 그 다음에 단샘이 솟는다 역시 미각. 그 다음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시각이겠죠. 이렇게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서 자연과 어우러진 풍경을 그려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필기를 꼼꼼하게 하시고 그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 잘 정리한 다음에 날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질문을 받겠습니다.